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이 동시에 늘면서 신규 확진자가 150명에 육박했습니다. 나흘째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90%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시험 중간 결과, 전 세계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코로나19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50명에 육박했습니다. 나흘째 세 자릿수고 신규 환자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최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분류한 이후에 지금 1.5단계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의 1.5단계가 발효되기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천안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5단계로 분류되면서 바로 1.5단계로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또 오늘도 이제 한 지역이 추가가 됐는데요. 지역별로 100명, 30명, 10명이라고 하는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중소, 그다음에 소매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5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별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 1.5단계의 격상이 수도권에서 곧 발효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개별 방역에 더 힘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별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본격적으로 백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이 90% 효과가 있다, 이런 중간 결과에 대해서 전 세계가 사실 들썩이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화이자와 독일 같이 공동으로 2상이 진행되고 3상이 진행되면서 많은 과학자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66% 이상이 75% 이상의 그런 유효한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나타난 그 중간 발표 결과는 90%라고 하는 수학적 근거를 발표하였습니다. 4,300만 명, 4만 3천 명에게 예방접종을 두 군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무작위로 해서 실질적으로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환자 발생한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가 접종을 하고 몇 퍼센트 접종을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 근거만 가지고 90%가 넘는다라고 하는 수학적 근거를 댔는데요. 이 근거는 일단 그 아주 제한된 수학적 정보라는 것, 그리고 예방접종을 했을 때 항체 유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항체 유지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이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처럼 40에서 60%대로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그 최종적으로 3상이 완료된 다음에도 90%까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백신이라고 하던데 다시 말해서 아직 개발에 성공한 전례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mRNA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건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요. 에볼라라든지 다른 예방을 위해서 유효 물질까지 1상이나 2상까지 진행이 됐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예방접종 하면은 살아있는 균을 약하게 해서 주사한다, 또는 바이러스나 균을 죽여서 주사한다, 또는 그 일부만 주사한다라고 하면 이 mRNA는 그 유전 정보를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기타 여러 가지 외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고농도의 실제 RNA를 추출하고 또 그걸 유지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용하지 못했던 겁니다. 전에는 개발에 성공된 실질적으로 상용화된 그런 전례는 없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훨씬 개발을 하게 되면 값싼 가격으로 그리고 빠른 시간에 많은 분들 예방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예방접종보다 훨씬 더 코로나19에 적합한 형태는 맞습니다. 네, 교수님, mRNA 백신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어려운 용어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바이러스 세포 안에는 그 유전자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전자 정보로부터 우리가 DNA라고 하죠. 네. 사람 같은 경우는 46쌍의 DNA 정보가 부모님한테 각각 23개씩 받아서
다시 46개의 사람의 DNA를 갖게 되는데요. 이 DNA들은 이 RNA의 유전 정보에 통해서 똑같은 자기 복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바이러스가 몸 밖에 있을 때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포 내 벽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DNA에 자신의 RNA 정보를 심고 그래서 그 세포가 파괴되게 하거나 또 다른 세포를 파괴시키는 RNA가 몸에서 퍼져나가는 게 바로 이 코로나19 RNA 바이러스로 인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mRNA, 메신저 RNA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찾아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반응을 하지 않거나, 즉 무시하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 RNA 바이러스의 일부가 우리 몸에 있는 DNA의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을 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우리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즉 이 메신저 RNA라고 하는 mRNA를 일부 조작해서 우리 몸에 주입함으로써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반응하지 않고 즉 우리가 면역 회피가 나타나게끔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어렵네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교수님, 우리 정부의 계획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는 그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국제기구인 코백스에서 20%, 나머지는 개별 제약사와 협상을 한다 이런 계획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코백스라는 말이 조금 낯서실 거예요. 사실 이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진 건데 세계보건기구 WHO와 그다음에 글로벌 얼라이언스 백신 인스티튜트 가비라고 불리는 세계 백신 연합, 그다음에 CEPI라고 하는 혁신적 백신 연합체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서로 우리가 소통을 해서 잘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우리가 나라의 형평성을 갖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체인데요. 그런 곳에서 즉 해외에서 생산되는 양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2천만 명분 또는 1,000만 명분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계약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성공하는 그런 예방접종이 있다고 하면 국내사에서도 유사한 연구 또는 이제 다른 유형 물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또 예방접종도 여러 단계로 여러 것이 승인을 받으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사에서 지금 유효물질이 빠르게 임상이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에 나머지 80%를 확보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5천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약 3천만 명분을 확보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 2021년, 2022년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 국민 모두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네.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지금 있는 그래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투트랙, 그러니까 두 개의 그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그 국제 연합 단체, 연합 기구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과 개별 제약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건데 제일 궁금한 점은 지금 현재 그래픽을 통해 보시고 있지만 약 3천만 명 분량의 해외 백신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거는 이 그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 대량 생산 이런 체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선 저개발 국가 그리고 이 백신 개발에 돈을 투자한 그 나라를 우선적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과 달리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국가의 그런 어떤 존립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허리케인이 와서 플로리다를 강타했을 때 홍역, 풍진, 볼거리, MMR 백신 공장이 주로 그쪽에 있었거든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홍역, 풍진, 볼거리, MMR 예방 접종이 풍기 현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카타리나 허리케인이 왔을 때 그 이후로
국산 백신의 자주화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냥 흐지부지 지나갔었죠. 근데 요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백스 퍼슬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 직접 투자한 곳 또는 생산하는 지역에서 또 국민 정서의 그런 차원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변수가 생긴다면 실질적으로 저계격을 국가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서 우리가 선맹을 위해서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셨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주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인류가 멸종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건강하고 그리고 본인이 뜻을 갖고 예방접종을 저는 나오면 제가 먼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맞았을 때 효과와 안정성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의료진이 한 사람은 먼저 맞을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안정성 그리고 그 메신저 RNA라고 하는 mRNA가 사람에게 실제로 상용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도입해서 예방접종을 막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코백스 퍼슬리티나 또는 개별적 구매 또는 국내사에서 개발되는 것의 안정성도 같이 속도도 조절하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유행 사항을 봐서 고위험군 또는 우리가 자발적 참여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면서 국민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제가 아까 큰 그림이라 말씀드렸는데 큰 그림을 해놓는다고 해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접종률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90%의 안정성 외에도 그러한 유효성, 다른 국가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의 유효성들을 확인하면서 국가가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화이자를 비롯한 해외 백신 개발 그리고 백신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산 그 백신 개발도 꼭 필요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국내 백신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백신 자금률은 실질적으로 50%가 안 됩니다. 수입이 굉장히 많죠.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이 예방접종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그런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고 개별 여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다른 외자계 회사에서 어떠한 유효 물질이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하면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국내사에서 복제 생산이 가능한 기술과 그리고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두세 개의 업체에서 유효 물질을 확인받고 긴급 신속 승인을 받아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발적 임상 참여자들을 국내에서 많이 구하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국적 임상 실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하면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2년 상반기라고 하면은 지금의 개발 속도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예방접종을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또 하나 궁금한 게 과연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그 파이자 CEO와 그 경영진에서 밝힌 얘기는 미화 39불 내외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네. 한국 돈으로 하면 43,000원, 45,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백신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할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환영할 만한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뭐 세포배양이라든지 또는 계란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술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이 mRNA인 경우에는 어떤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조작해서 약독화, 즉 생균의 그런 독성화를 낮추거나 또 일부의 바이러스나 바이러스 유전체를 넣는 것이 아닌 그 유전 전달 신호를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안정화가 되고 생산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생산할 수가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격적으로 안정되는데 하나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mRNA가 실제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영하 70도 생산하고 영하 70도 밑에서 약 5일에서 7일 정도만 안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콜드 체인이라고 하죠. 냉동 유통망을 통해서 실질적인 소비자인 우리가 건강한 성인이 예방접종 맞을 때까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을 개발하더라도 유통과 보관 체계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